중국 최고 명문학교 학생 85명이 한국에 와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우리가 한국을 왜 가야 하는 거지?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하버드, 예일, MIT에 합격한 천재들이 한국을 경험 후 무너진 자존심과 편견,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한 놀라운 진실까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중국 학생들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메이링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학교 부속중학교 국제반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반 85명은 모두 해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이죠. 하버드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 MIT에 조기 입학이 확정된 천재도 있습니다. 저 역시 베이징대 의대에 조기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어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5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중화민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죠. 특히 저희 같은 최상위 학생들은 더욱 그랬어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일본 수학여행이 취소되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죠. 친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실망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어요. 왕하오이가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MIT에 조기 입학이 확정된 수학 천재인 왕하오이는 평소에도 서구 문화를 동경하는 친구였거든요. 그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한국이요, K-팝 말고 뭐가 있죠? 라고 물었어요.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샤오밍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급 대표이자 중국 공산당 청년단 간부인 장샤오밍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에서 뭘 배우냐고 따졌죠.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고작 70년 된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K-팝이나 드라마 정도였거든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중국이 추격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걸 보면서 더욱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더군다나 저희는 중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베이징대 칭화대는 물론이고 하버드, 예일, MIT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에 진학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저희가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교실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아예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고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였죠. 게다가 필수 교육과정이라서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체념했습니다. 그래도 7일 정도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의무적으로 다녀오는 수학여행 정도로 여겼어요. 어차피 가야 한다면 관광이나 실컷 하고 오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왕하오이는 한국 가서 K-팝 좀 구경하고 오자고 농담을 던졌고, 장샤오밍은 우리 조상이 한글도 만들어준 나라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어요. 심지어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었죠. 저 역시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다녀오는 수학여행 정도로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나 역사와 문화로 보나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때의 저희는 몰랐어요. 앞으로 7일 동안 우리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는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공항 시설이 깔끔하고 현대적이라는 정도였죠. 뭐 이 정도는 베이징 공항도 마찬가지니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수속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했어요. 최신 아이폰을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나온 겁니다. 30분 정도 지나서야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베이징에서는 5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아이폰 같은 비싼 물건은 더더욱 그렇죠.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제 휴대폰을 고이 간직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잃어버린 지 30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아이고, 학생아, 이런 비싼 걸 어떻게 두고 가니라며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손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베이징이었다면 5분 만에 사라졌을 텐데 여기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아주머니가 제게 잔소리까지 하신 거였어요.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어린 학생이 이런 비싼 물건 함부로 두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고개를 연신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거든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왕하오이는 진짜냐며 몇 번이나 물어봤고, 장샤오밍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정직하냐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가이드 선생님이 저희 반응을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요. 지갑을 잃어버려도 현금까지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면 누군가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신기한 광경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 안에서도 조용히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나이 든 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당연한 듯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거든요. 짐을 나르는 것부터 방 배정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복도부터 방 안까지 정말 말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첫날부터 예상과 달랐다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질서의식에 놀랐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청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썼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죠. 둘째 날 밤 홍대 근처 숙소에서 잠 못 이루고 있던 저희는 우연히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베이징과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몸이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함께 밖으로 산책을 나갔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새벽 1시인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특히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성이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건 24시간 카페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호기심에 카페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은 두꺼운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외국어 단어장을 외우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말이에요. 저희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왕하오이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새벽 1시에 혼자 길을 걷는다고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안전한 지역이라도 여성이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죠. 저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경찰이나 경비원이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질서가 잘 잡혀 있다니요. 베이징에서는 밤마다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도 이렇게 안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카페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생들이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어요. 안전하고 조용해서 밤늦게까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신기한 광경들이 이어졌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편의점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고 야식집도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질서 잡힌 사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저희는 대전에 있는 KAIST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중국에도 칭화대학교나 베이징 대학교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으니까 KAIST가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견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우선 시설부터가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연구실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학생들의 표정도 진지했어요. 뭔가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양자 컴퓨터 연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학부생들이 직접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겨우 기초 물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은 이미 최첨단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왕하오이도 완전히 압도된 표정이었어요. MIT에 조기 입학한다고 자랑하던 왕하오이가 말이에요.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부생 한 명이 저희에게 자신의 연구를 발표해 주었는데 그 수준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의 최신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장샤오밍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이 논문 우리 칭화대 교수가 인용한 그 연구 아니냐고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가 중국에서 들어본 적 있는 유명한 연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한국의 학부생이 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학생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원어민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전문 용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저희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중국에서도 최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부생도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KAIST를 나오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학문의 자유라는 게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교육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저희는 수원에 있는 삼성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저희도 잘 알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건 중국에서도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막연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규모에 압도됐어요. 정말 거대했거든요. 베이징에 있는 어떤 기업 단지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건물마다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고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반도체 연구센터였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삼성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술력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라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모두 삼성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대표 기업들이 모두 삼성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독자 기술로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장 샤오밍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이 모두 삼성 부품에 의존한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연구원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고성능 반도체는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엄청난 투자 비용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자체 개발보다는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디스플레이 연구실이었습니다. 연구원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웨이보다 10년 앞선 기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경우는 삼성이 독보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화웨이 엔지니어들이 매년 삼성에 와서 기술을 배워간다는 거였어요. 공식적인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왕하오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추격하는 줄 알았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요? 리지 아웨이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삼성은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고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 연구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암 치료제 개발부터 시작해서 줄기세포 연구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원들의 열정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기술을 보여주셨는데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테슬라나 구글보다도 앞선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년 후에는 전 세계 자동차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삼성을 나오면서 저희는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중국의 제조업 신화가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내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 수 있었어요. 다섯째 날 저희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가 뭐 그리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저희도 중국 최고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우선 캠퍼스 자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연 속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뭔가 목표의식이 뚜렷해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학생은 박준혁이었어요. 3학년 학생회장으로 서울대 의대 진학이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맞아주면서 학교를 안내해 주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더라고요. 박준혁이 저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의료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민족의 화합을 위해 공부한다는 말에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성공을 위해 공부하거든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박준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만난 이수진도 인상적이었어요. 2학년 학생인데 7개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수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놀랐어요.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거든요.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유럽 정치 상황까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어린데도 훨씬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학생들의 토론 문화였어요.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벽도 낮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단어장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엘리트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엘리트라는 걸 알았어요. 이곳 학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마지막에 해준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통일이 꿈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민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에 저희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민족사관고를 떠나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과연 진정한 엘리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성적만 좋다고 엘리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이 있어야 진짜 엘리트라는 걸 배웠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명동과 이태원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중국도 충분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태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아무런 갈등 없이 조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포용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몸짓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왕하오이가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서울은 베이징보다 더 글로벌하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베이징도 국제적인 도시지만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다문화가 어우러지고 있었거든요.
명동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쇼핑하는 사람들도 다양했고 거리 공연도 정말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KAIST와 민족사관고 친구들이 배웅을 나와줬어요. 일주일 동안 만났던 친구들이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줄은 몰랐거든요. 박준혁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 배워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주일 전에 저희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장샤오밍이 먼저 고백했어요. 노벨상 없어도 이런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상 개수로 선진국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모두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5천년 역사가 자랑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에만 매달려서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한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왕하오이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개인의 성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다고 말이에요.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죠.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노벨상 개수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질서의식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선진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각자 일기를 썼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중국에서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촬영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려주니까 점점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인생을 바꿔놓은 여행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직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의 친절함부터 시작해서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물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교육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라면 분명 아름다운 나라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꿈과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민족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이 진짜 엘리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저희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정직하고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85명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은 저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고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서로 배우며 발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견을 가지고 온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지켜봐 주세요. 분명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